대학병원의 자동문이 소리 없이 열리자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다. 한유진은 지친 몸을 이끌고 병원 건물을 나섰다. 16시간 연속 근무는 그녀의 모든 에너지를 소진시켰다. 머리는 무거웠고 다리는 청은망은이었다. 빗줄기는 점점 더 거세지고 있었다. 서울의 밤은 언제나처럼 화려한 넌사인으로 빛나고 있었지만 비에 젖은 도시의 풍경은 어딘지 모르게 쓸쓸해 보였다. 유진은 낡은 우산을 펼쳐들고 익숙한 골목길로 접어들었다. 그녀의 작은 아파트로 가는 지름길이었다. 평소라면 사람들로 붐볐을 길이지만 쏟아지는 비 때문에 인적은 드물었다. 오직 빗소리와 자신의 발소리만이 어두운 골목을 채웠다. 그녀는 그저 빨리 집에 돌아가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침대에 몸을 던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때였다. 희미한 신음소리가 그녀의 귀에 들려온 것은 처음에는 빗소리 때문에 잘못 들었으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소리는 끊기지 않고 이어졌다. 고통에 찬 억눌린 목소리. 유진의 발걸음이 저절로 멈췄다. 응급실 간호사로서의 본능이 그녀의 피로를 밀어내고 고개를 들었다. 위험한 밤길에 낯선 소리의 근원지를 찾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다. 서울의 밤은 친절하지 않았고 어두운 골목은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었다. 누구 계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작게 울렸다. 대답은 없었다. 대신 신음소리가 한 번 더 들려왔다. 이번에는 더 가깝고 절박하게. 유진은 망설였다. 그냥 지나쳐야 할까,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하지만 만약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골든타임을 놓쳐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라면 그녀의 직업윤리가 두려움을 이겼다. 유진은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플래시를 켰다. 하얀 불빛이 좁고 축축한 골목길을 비추었다. 쓰레기 더미와 빗물이 고인 웅덩이 사이로 그녀는 마침내 소리의 근원을 발견했다. 한 남자가 쓰레기통 옆에 쓰러져 있었다. 남자는 형편없는 행색을 하고 있었다. 낡고 더러운 옷은 빗물과 무언가 검붉은 액체로 흠뻑 젖어 있었다. 노숙자인가 유진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비릿한 피 냄새가 빗물의 냄새와 섞여 코를 찔렀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깨달았다. 저기요, 괜찮으세요? 정신이 드세요? 유진은 남자의 어깨를 가볍게 흔들며 물었다. 남자는 미동도 없었다. 그녀는 즉시 몸을 숙여 남자의 상태를 살폈다. 스마트폰 불빛을 남자의 얼굴에 비추자 핏물과 흙으로 뒤덮인 이마에 깊게 팬 상처가 드러났다. 상처 주변은 이미 멍이 들어 부어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손가락을 남자의 목에 가져가 맥박을 확인했다. 맥박은 약하고 불규칙했다. 천도 비정상적으로 높았다. 상처로 인한 감염과 과다출혈 저천증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위험한 상태였다. 이봐요, 정신 차려요. 유진은 남자의 뺨을 가볍게 두드렸다. 그러자 남자가 희미하게 눈을 떴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잠시 그녀를 향했다가 이내 다시 감겼다. 이대로 두면 몇 시간 안에 죽을 수도 있었다. 당장 병원으로 옮겨야 했다. 그녀는 119에 신고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들었다. 하지만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칫했다. 남자의 옷차림은 분명 노숙자 같았지만 무언가 위화감이 느껴졌다. 흙먼지 속에서도 언뜻 보이는 손은 막노동을 한 사람의 손처럼 거칠지 않았다. 오히려 길고 곧게 뻗은 손가락은 섬세한 일을 하는 사람의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찢어진 셔츠 안쪽으로 보이는 다부진 체격과 어깨는 단순히 굶주린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무엇보다도 그녀를 망설이게 한 것은 남자의 주변 상황이었다. 단순한 사고나 시비에 휘말린 것 치고는 골목이 너무 조용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를 이곳에 버리고 간 듯한 느낌. 만약 그가 범죄에 연루된 사람이라면 경찰이나 구급대를 부르는 것이 오히려 그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리는 것일 수도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이성은 어서 신고하고 이 자리를 떠나라고 경고했다. 그녀는 평범한 간호사일 뿐 이런 위험한 일에 휘말릴 이유가 없었다. 하지만 의식을 잃어가는 남자와 그의 불규칙한 맥박이 그녀의 발목을 잡았다. 눈앞의 생명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그것은 그녀가 스스로에게 허락할 수 없는 일이었다. 결국 유진은 가장 무모하고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렸다. 젠장 내가 미쳤지. 그녀는 혼잣말을 내뱉으며 남자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둘러맸다. 성인 남자의 무게는 그녀가 감당하기에 버거웠다. 남자는 거의 의식이 없는 상태라 전혀 몸을 가누지 못했다. 유진은 비틀거리며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내디뎠다. 그녀의 작은 아파트는 여기서 불과 50m 거리에 있는 낡은 빌라 2층에 있었다. 그 짧은 거리가 천리길처럼 느껴졌다. 아파트 계단을 오르는 것은 거의 고문에 가까웠다. 그녀는 몇 번이나 주저앉을 뻔했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다. 마침내 자신의 아파트 현관문 앞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거의 탈진 상태였다. 떨리는 손으로 겨우 열쇠를 돌려 문을 열고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남자를 안으로 끌고 들어왔다. 현관 바닥에 남자를 내려놓자마자 유진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주저앉았다. 온몸이 땀과 빗물로 흠뻑 젖었다. 잠시 숨을 고른 그녀는 정신을 차리고 다시 남자의 상태를 확인했다. 집안의 따뜻한 공기 속에서 그의 상태는 더욱 심각해 보였다. 일단 상처부터. 그녀는 침대 시트가 더러워지는 것을 원치 않아 거실 바닥에 두꺼운 담요를 깔고 남자를 그 위로 옮겼다. 그리고는 서둘러 욕실에서 구급 상자와 깨끗한 수건 더운 물을 가져왔다. 그녀의 움직임은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고 전문적이었다. 먼저 가위를 들어 피와 흙으로 엉망이 된 남자의 셔츠를 잘라냈다. 셔츠가 벗겨지자 탄탄한 상반신이 드러났다. 그리고 옆구리에 있는 또 다른 상처가 눈에 들어왔다. 칼에 베인 듯한 깊고 날카로운 자상기였다. 다행히 급소를 비껴갔지만 출혈이 심했다. 이 상처가 고열의 주된 원인일 터였다. 유진은 능숙한 솜씨로 상처 주변을 소독하고 거즈로 압박하여 지혈했다. 이마의 상처는 더 깊었다. 소독 후 그녀는 망설임 없이 구급 상자에서 봉합용 바늘과 실을 꺼내 들었다. 병원이 아닌 곳에서 이런 시술을 하는 것은 불법이었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따질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집중하며 상처를 세심하게 봉합했다. 몇 년간 응급실에서 쌓은 경험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모든 응급처치가 끝났을 때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유진은 젖은 옷을 갈아입을 생각도 잊은 채 바닥에 누워있는 남자를 내려다보았다. 깨끗하게 닦아낸 그의 얼굴은 놀라울 정도로 잘생겼다. 높은 콧대 날렵한 턱선 짙은 눈썹, 흙먼지와 핏자국에 가려져 있던 본래의 모습은 그가 결코 평범한 노숙자가 아님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의 소지품도 확인해 보았다. 텅 빈 지갑과 정체불명의 낡은 열쇠 하나가 전부였다. 신분을 증명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유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비로소 실감했다. 정체도 모르는 위험해 보이는 남자를 자신의 가장 안전한 공간인 집으로 들였다. 그는 누구일까? 왜 그런 모습으로 골목에 쓰러져 있었을까? 그리고 그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은 누구일까? 수많은 질문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두려움이 엄습했다. 하지만 동시에 고른 숨을 내쉬며 잠든 남자의 얼굴을 보자 이상한 안도감이 들었다. 적어도 그는 이제 안전했다. 그녀는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날이 밝으면 남자가 정신을 차리면 그때 경찰에 연락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그녀는 얇은 이불을 가져와 남자의 몸 위에 덮어주었다. 그리고 자신은 소파에 몸을 웅크렸다. 피로가 극에 달했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낯선 남자의 숨소리를 들으며 폭풍 전야 같은 불안한 고요함 속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그녀의 평범했던 일상은 바로 이 밤, 이 결정 하나로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다. 밤새 뒤척이던 유진은 소파에서 불편하게 잠이 들었다가 희미한 아침 햇살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 때쯤 잠에서 깼다. 온몸이 뻐근했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거실 바닥을 살폈다. 남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누워 있었다. 밤새 열이 더 오르지는 않았는지 상처는 괜찮은지 확인해야 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키는 순간 남자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천천히 뜨였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유진은 순간 숨을 멈췄다. 어젯밤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봤던 흐릿한 눈동자가 아니었다. 어둠이 거친 아침, 그의 눈은 놀라울 정도로 맑고 깊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노숙자의 공허함이나 환자의 고통 대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마치 깊은 잠에 빠졌던 맹수가 막 깨어난 듯한 서늘하고 위압적인 기운이 느껴졌다. 남자는 한마디 말도 없이 눈동자만 움직여 주변을 빠르게 훑었다. 좁은 거실 낡은 가구, 작은 부엌, 그리고 소파에 앉아있는 유진. 그는 마치 낯선 전장에 떨어진 군인처럼 자신의 위치와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의 시선이 다시 유진에게 고정되었다. 여기가 어디지? 목소리는 밤새 앓은 탓에 잠겨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힘과 권위는 숨길 수 없었다. 그것은 도움을 구하는 환자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상황 보고를 요구하는 지휘관의 목소리에 가까웠다. 유진은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제 집이에요. 어젯밤에 골목에서 쓰러져 있는 걸 보고 상처가 심해서 일단 응급처치만 했어요. 그녀는 직업적인 본능에 따라 최대한 침착하게 설명했다. 병원에 가야 해요. 상처가 깊어서 감염될 위험이 커요. 남자는 그녀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상체를 일으키려 했다. 하지만 옆구리의 자상이 격렬한 고통을 일으켰는지 그는 얼굴을 찌푸리며 다시 자리에 누웠다. 그 순간 그의 얼굴에 스친 고통의 그림자는 그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지금은 매우 취약한 상태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다. 유진의 경계심 한 구석에서 연민이 고개를 들었다. 움직이지 마세요. 봉합한 곳이 터질 수 있어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죽을 끓이기 위해서였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의 역할에 충실하기로 했다. 그것이 지금 이 어색하고 위험한 상황을 견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잠시 후 따뜻한 김이 오르는 죽그릇을 들고 돌아왔을 때 남자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앉아 있었다. 그는 유진이 잘라낸 자신의 셔츠 조각과 피 묻은 거즈들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름이 뭐죠? 유진이 물었다. 남자는 대답 대신 그녀가 내민 죽 그릇을 쳐다보았다. 그의 시선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일단 좀 드세요. 약도 먹어야 하고요.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손을 뻗어 그릇을 받아들었다. 하지만 그는 죽을 먹지 않았다. 그저 숟가락으로 내용물을 몇 번 휘저어 볼 뿐이었다. 마치 독이라도 들었는지 확인하는 듯한 조심스러운 행동이었다. 유진은 어이가 없었지만 한편으로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가 처한 상황을 생각하면 누구도 쉽게 믿지 못할 터였다. 결국 남자는 죽을 한 숟가락도 뜨지 않은 채 그릇을 옆에 내려놓았다. 고맙지만 필요 없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렇게 그들의 어색한 동거가 시작되었다. 유진은 그날 병원에 병가를 냈다. 정체불명의 남자를 혼자 두고 출근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남자에게 최소한의 질문만 하고 필요한 처치만 해주었다. 상처를 소독하고 약국에서 사온 항생제와 진통제를 챙겨주었다. 남자는 대부분의 시간을 침묵 속에서 보냈다. 그는 TV를 보거나 책을 읽는 대신 창밖을 응시하거나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 있었다. 유진은 그를 몰래 관찰했다. 그는 분명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가 무의식적으로 보이는 습관들은 그의 정체에 대한 작은 단서들을 던져주었다. 그는 언제나 문과 창문이 잘 보이는 위치에 앉았다. 누군가 복도를 지나가는 작은 발소리에도 즉각 반응했다. 물을 마실 때조차 주변을 살피는 경계심은 몸에 밴 듯 자연스러웠다. 한 번은 유진이 저녁 뉴스를 보기 위해 TV를 켰다. 화면에는 국내 최대 기업인 YS그룹의 경영권 분쟁에 대한 소식이 나오고 있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혼수 상태에 빠진 강 회장의 뒤를 이어 누가 그룹의 주인이 될 것인지를 놓고 치열한 암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유진은 별 생각 없이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 남자의 반응이 이상했다. 그는 화면 속 인물들을 바라보며 경멸과 분노가 뒤섞인 냉소를 지었다. 특히 YS그룹의 부회장인 최민혁의 얼굴이 클로즈업되자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저 사람 알아요. 유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남자는 즉시 감정을 거두고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왔다. 아니, 짧고 단호한 부정이었다. 하지만 유진은 보았다. 그의 주먹이 순간적으로 하얗게 질리도록 굳어지는 것을. 이틀이 지났다. 남자의 상처는 눈에 띄게 회복되고 있었다. 유진이 가져다주는 음식도 조금씩 먹기 시작했다. 둘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은 여전했지만 처음보다는 조금 누그러진 듯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그날 오후 유진은 남자의 상처에 필요한 추가 약품을 사기 위해 아파트를 나섰다. 약국에 들렀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자신의 낡은 빌라 건물이 보이는 모퉁이를 돌았을 때 그녀는 낯선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길 건너편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동네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고급 차량이었다. 무심코 지나치려던 유진의 발걸음이 멈췄다. 차 안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두 명의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들은 담배를 피우며 마치 무언가를 감시하듯 끈질기게 유진의 빌라 건물을 쳐다보고 있었다. 경찰은 아니었다. 그들에게서는 형사 특유의 분위기 대신 잘 훈련된 용병이나 조직폭력배에게서 느껴지는 위압적이고 냉혹한 기운이 풍겨나왔다. 유진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설마,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들이 찾는 것이 혹시 집에 있는 그 남자일까? 그녀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끼며 재빨리 몸을 돌려 근처 편의점 안으로 몸을 숨겼다. 유리창 너머로 보니 남자들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이제야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그 남자는 단순한 폭행 사건의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는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었고 그를 쫓는 자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리고 자신은 한순간의 동정심 때문에 그 위험의 한복판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것이었다. 유진은 편의점 구석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남자들이 잠시 한눈을 파는 틈을 타 빌라 뒤쪽의 좁은 길로 몰래 들어갔다. 다행히 뒷문이 있었기에 그녀는 들키지 않고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그녀는 문을 잠그고 그대로 주저앉았다. 거실에 앉아있던 남자가 그녀의 창백한 얼굴과 거친 숨소리를 보고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회복력은 놀라웠다. 불과 이틀 전만 해도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던 사람이 이제는 제법 안정적인 자세로 서 있었다. 무세운 일이지 그의 목소리는 낮고 긴급했다. 밖에 이상한 사람들이. 유진은 겨우 입을 열었다. 검은색 차. 양복 입은 남자 둘이 우리 집 건물을 계속 보고 있어요. 남자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변했다. 부드러운 회복기의 환자는 사라지고 다시 그날 아침에 보았던 날카로운 맹수의 눈빛이 돌아왔다. 차종은 번호판은 봤나? 남자들 인상착의는. 질문이 쉴 새 없이 쏟아졌다. 그의 질문은 당황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훈련을 받은 전문가의 것이었다. 유진은 자신이 본 것을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했다. 남자는 그녀의 설명을 듣는 내내 굳은 표정을 유지했다. 젠장 벌써 여기까지 찾아냈나? 그는 나직이 욕설을 내뱉었다. 그것은 유진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주는 한마디였다. 그 사람들 당신을 찾으러 온 거 맞죠? 남자는 유진의 떨리는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를 찾으러 온 거다. 그의 담담한 긍정은 유진에게 절망적인 공포를 안겨주었다. 남자는 창가로 다가가 커튼 틈으로 조심스럽게 밖을 살폈다. 그의 옆모습은 굳게 긴장해 있었다. 잠시 후 그는 커튼을 내리고 유진에게 돌아섰다. 이제 당신도 위험해졌다.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현실감이 담겨 있었다. 미안하게 됐군. 당신은 날 여기 데려오지 말았어야 했다. 그것은 비난이 아니었다.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른 동료에게 말하는 듯한 쓰라린 후회가 섞인 진술이었다. 유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늑하고 안전했던 그녀의 작은 집은 이제 외부와 단절된 위험한 함정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그녀는 정체 모를 이 남자와 함께 그 함정 속에 갇혔다. 문 밖에서는 냉혹한 포식자들이 먹잇감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더 이상 그는 누구인가는 중요하지 않았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절체절명의 질문만이 무겁게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다.
아파트 안의 공기는 납처럼 무겁게 가라앉았다. 바깥의 위협은 좁은 공간을 더욱 답답하게 만들었다. 한유진은 공포로 얼어붙었고 강지훈이라는 남자는 그런 그녀와는 대조적으로 침착함을 넘어 냉정하기까지 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상처 입은 환자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장의 한복판에서 적의 동태를 살피는 지휘관의 눈빛이었다. 일단 모든 커튼을 치고 불은 최대한 어둡게 유지해. 그의 지시는 짧고 단호했다. 유진은 거의 기계적으로 그의 말을 따랐다. 그녀가 창문마다 커튼을 치는 동안 지훈은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집안을 빠르게 훑었다. 그는 현관문의 잠금 장치를 확인하고 비상대피로로 쓸만한 곳이 있는지 살폈지만 낡고 작은 이 아파트에는 그런 것이 있을 리 없었다. 완벽한 고립무원의 상태였다. 당신 핸드폰 잠시 빌리지. 그는 명령조로 말했다. 유진이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건네자 그는 익숙하게 화면을 조작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알지도 못하는 복잡한 보안 프로그램을 통해 어딘가에 접속하는 듯했다. 그의 손가락은 빠르고 정확했다. 그는 정보를 확인하며 미간을 찌푸렸다. 내부 배신자가 있었군. 내 안전 가옥 위치가 전부 노출됐어.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들이 여길 찾아내는 건 시간 문제였지. 유진은 그가 하는 말을 하나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 수 있었다. 자신이 구한 남자가 상상 이상으로 위험한 세계에 속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위험이 이제 자신의 턱 밑까지 차올랐다는 사실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이 숨막히는 불확실성 속에서 미쳐버릴 것 같았다. 도대체 당신 누구예요? 유진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터져 나왔다. 왜 저런 사람들이 당신을 쫓는 거고 난 왜 이런 일에 휘말려야 하는 건데요? 말해줘요. 제발. 그녀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에 지훈은 스마트폰에서 시선을 떼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잠시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동정 혹은 미안함.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마침내 입을 열기로 결심한 듯 보였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알 자격이 있었다. 아니, 알아야만 했다. 내 이름은 강지훈이다. 그는 천천히 그리고 분명하게 말했다. 유진은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녀의 얼굴에 떠오른 의문을 읽었는지 그가 덧붙였다. YS그룹의 강지훈. YS그룹.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를 수 없는 이름. 국내 재계 서열 1, 2위를 다투는 거대 기업. 유진의 머릿속에서 며칠 전 TV에서 봤던 뉴스가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YS그룹 강 회장의 교통사고 의식불명 상태, 그리고 후계 자리를 둘러싼 암투. 설마 그 교통사고, 사고가 아니었어. 계획된 암살 시도였지. 지훈이 그녀의 말을 받았다. 그리고 난 의식불명 상태가 아니다. 의식불명인 척 연기하며 몸을 피한 것뿐이야. 유진은 숨을 쉴 수 없었다. 눈앞의 남자가 며칠 전까지 피와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죽어가던 그 남자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대 그룹의 회장이라니. 너무나 비현실적인 이야기에 오히려 헛웃음이 나왔다. 말도 안 돼. 내 사촌이자 그룹의 부회장인 최민혁 그놈이 꾸민 짓이다. 지훈은 냉혹하게 말을 이었다. 내가 사라져야 그룹을 통째로 삼킬 수 있으니까. 난 그놈의 비리를 증명할 증거를 모으기 위해 잠적해 있었던 거고. 그의 설명은 유진의 머릿속에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을 하나로 맞춰주었다. 뉴스에서 봤던 최민혁 부회장의 얼굴, 그리고 그를 보며 분노를 감추지 못하던 지훈의 모습. 모든 것이 연결되었다. 그럼 밖에 있는 저 사람들은 초혜민혁이 보낸 놈들이겠지. 내가 살아있다는 걸 눈치채고 마지막 증거인 나를 없애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을 거다. 그의 시선이 유진에게 향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목표는 나 혼자가 아니야. 그 말의 의미를 깨달은 유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당신이 날 구했기 때문에 당신은 유일한 목격자가 됐어. 최민혁의 입장에서 당신은 제거해야 할 위험 요소이자 나를 끌어낼 최고의 미끼지. 공포가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나는 그냥 사람을 구하려고 했던 것뿐이에요. 난 아무 상관없다고요. 그들에게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지훈의 목소리는 잔인할 정도로 현실적이었다. 당신은 이미 이 판에 끌려 들어왔고 이제 와서 발을 뺄 수는 없어. 절망감이 유진을 덮쳤다.
평범한 간호사.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자신의 인생이 단 한 번의 선행으로 인해 완전히 망가져 버렸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엉망이 됐어요. 차라리 당신을 골목에 그냥 내버려 뒀어야 했는데 그녀의 원망 섞인 울음에 지훈은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그녀의 눈물이 잦아들기를 기다렸다. 잠시 후 그는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당신을 보호할 방법이 있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로서는 유일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야. 유진은 눈물 젖은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그는 유진에게 한 걸음 다가와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세상에서 가장 황당하고 충격적인 한마디를. 나와 결혼해줘. 정적이 흘렀다. 유진은 자신이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다. 이 위급한 상황에 농담을 하는 미치광기가 아니라면 할 수 없는 말이었다. 지금 뭐라고? 결혼하자고 했다. 지우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말을 이었다. 물론 진짜 결혼이 아니야. 계약 결혼이다. 그는 미쳤거나 아니면 천재적인 전략가거나 둘 중 하나였다. 그는 당황해서 말을 잃은 유진에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초의 민혁이 당신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려면 당신에게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신분을 줘야 해. YS그룹 안주인이라는 신분. 내가 의식불명 상태에서 깨어나 갑자기 결혼을 발표하는 거야. 오랫동안 비밀리에 만나온 연인이 있었고 힘든 시기를 함께 겪으며 결혼을 결심했다고 말하면 돼. 그렇게 되면 당신은 내 공식적인 아내가 되고 내 보안팀의 철통 같은 경호를 받게 될 거다. 최민혁도 그룹 회장의 아내를 대놓고 해치우는 어리석은 짓은 못해.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 그의 말은 논리정연했다. 그의 계획 속에서 유진은 더 이상 정체불명의 간호사가 아니라 그의 계획을 완성하는 핵심적인 인물이자 보호받아야 할 존재가 되는 것이었다. 이 결혼은 철저한 비즈니스 계약이다. 계약 기간은 내가 그룹을 되찾고 최민혁을 몰아낼 때까지. 그 시간 동안 당신의 안전은 내가 완벽하게 보장한다. 그리고 계약이 끝나면 당신의 인생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평생 평범하게 살 수 없을 정도의 보상을 지급하겠다. 깨끗하게 이혼해주면 돼. 모든 것이 완벽한 시나리오였다. 하지만 그 시나리오의 주인공이 되기에는 유진은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었다. 재벌 회장과의 계약 결혼,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가 자신의 현실이 되다니. 내가 왜 당신을 믿고 그런 미친 짓을 해야 하죠?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지훈이 냉정하게 말했다. 이 제안을 거절하고 이 집에서 나간다고 해서 당신이 안전해질 것 같나? 저들은 이미 당신 얼굴을 확인했을 거다. 당신은 평생 저들의 감시와 위협 속에서 살아가야 해. 언제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하지만 내 제안을 받아들이면 적어도 살아남을 수는 있다. 위험하겠지만 내 옆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될 테니까. 그의 말은 옳았다. 이미 그녀의 평범한 삶은 산산조각 났다. 이제 그녀 앞에는 두 가지 길만이 남았다. 이름 모를 위협에 쫓기다 비참하게 죽는 길이냐, 아니면 위험한 호랑이의 등에 올라타 폭풍 속으로 뛰어드는 길이냐. 지우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다시 조작해 유진의 핸드폰으로 파일 하나를 전송했다. 읽어봐. 미리 준비해둔 계약서 초안이다.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스마트폰 화면을 내려다보았다. 화면에는 혼인계약서라는 제목의 문서가 떠 있었다. 갑 강지훈, 그리고 을 폰몬데. 그녀의 이름이 들어가야 할 빈칸이 유난히 크게 보였다. 계약 조항들은 그녀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 지독할 정도로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었다. 창밖에서 다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건 가장 거대하고 위험한 도박의 기로에 서 있었다. 하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체념을 넘어선 어떤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 한마디에 강지훈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다. 지금까지의 냉정함 속에 숨어있던 날카로운 실행력이 전면에 드러났다. 그는 즉시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암호화된 통화를 연결했다. 간결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몇 가지 지시를 내렸다. 김비서 플랜 B를 실행한다. 10분 내로. 통화가 끝나자마자 그는 유진을 보았다.
이제부터 내 지시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 질문은 나중에. 정확히 10분 후 아파트 건물 밖에서 요란한 경보음과 함께 소동이 벌어졌다. 지훈이 심어둔 충성스러운 보안팀이 교란 작전을 시작한 것이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린 틈을 타 지훈은 유진의 손목을 잡고 그녀를 이끌었다. 지금이다. 뛰어. 두 사람은 빌라 뒷문을 통해 빠져나와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빗속을 뚫고 달려가자 좁은 골목 끝에 검은색 밴 한 대가 대기하고 있었다. 문이 열리고 말끔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 김비서가 그들을 맞았다. 두 사람이 차에 오르자마자 배는 미끄러지듯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유진은 차창 밖으로 빠르게 멀어지는 자신의 낡은 동네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평범했던 삶이 종말을 고하는 순간이었다. 차가 도착한 곳은 병원이 아닌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초호화 펜트하우스였다. 유진이 살던 작은 아파트와는 차원이 다른 거대하고 차가운 공간. 그곳은 지훈의 비밀지휘 통제실이었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의사가 아니라 인류 스타일리스트들로 구성된 팀이었다. 유진은 어리둥절할 틈도 없이 그들의 손에 이끌려 드레스룸으로 향했다. 그녀의 낡은 옷과 편한 신발은 벗겨지고 그 자리에는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의 드레스와 눈부신 하이힐이 놓였다. 헤어와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달라붙어 그녀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거울 앞에 선 유진은 자신의 모습을 믿을 수 없었다. 촌스러운 단발머리는 우아한 웨이브로 변했고 피곤에 절어있던 얼굴은 완벽한 메이크업으로 가려졌다. 값비싼 실크 드레스는 그녀의 몸을 감쌌다. 거울 속에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아름다웠지만 영혼은 없는 마네킹 같은 여자. 간호사 한유진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이제부터 당신은 간호사 한유진이 아니라 YS그룹의 안주인이 될 사람이다. 어느새 다가온 지훈이 거울에 비친 그녀를 보며 차갑게 말했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변한 모습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있었다. 모든 행동과 말투를 그에 맞게 바꿔야 한다. 사소한 실수 하나가 모든 것을 망칠 수 있어. 그는 그녀에게 혹독한 교관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재벌가의 복잡한 인간관계, 말투, 식사 예절, 심지어 걷는 법까지 가르쳤다. 유진은 마치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여야 했다. 그녀의 세상은 하루아침에 뒤집혔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이 미친 연극에 적응하는 수밖에 없었다. 며칠 후 지훈의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첫 번째 단계는 가족들을 상대하는 것이었다. 지훈은 강 회장 일가의 사적인 모임에 유진을 데리고 나타났다. 그의 기적적인 회복 소식만큼이나 그의 옆에 선 낯선 여자의 등장은 가족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호텔의 화려한 프라이빗 룸, 값비싼 음식과 와인. 하지만 그곳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지훈의 고모와 사촌들은 노골적인 경멸과 의심의 눈초리로 유진을 위아래로 훑었다. 아니 지훈아, 이 아가씨는 대체 누구니 어디서 이런 근본도 없는 애를 데려온 거야. 고모의 목소리는 비수처럼 날카로웠다. 유진의 초라한 배경에 대한 조사는 이미 끝난 듯했다. 유진은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지만 오기 전 지훈이 했던 말을 떠올렸다. 절대 감정을 드러내지 마. 짧게 대답하고 미소를 유지해. 오랫동안 조용히 만나온 사람입니다, 고모님. 제가 가장 힘들 때 곁을 지켜줬죠. 지훈이 유진을 감싸며 대신 대답했다. 하지만 가족들의 의심은 풀리지 않았다. 그들은 유진에게 집요하게 질문을 던졌다. 부모님은 뭘 하시는지,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마치 취조라도 하듯 그녀의 모든 것을 파헤치려 했다. 유진은 지훈이 시킨 대로 최대한 말을 아끼며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서툴렀지만 무너지지는 않았다. 지훈은 말없이 그녀의 서투른 연기를 지켜보았다. 그의 눈에는 실망감과 함께 예상치 못한 끈기를 보여주는 그녀에 대한 미미한 흥미가 스쳤다. 가족이라는 첫 번째 관문을 힘겹게 통과한 후 마침내 진짜 전쟁이 시작되었다. 지훈은 YS그룹 본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와 기자들의 질문 공세 속에서 그는 자신의 기적적인 회복과 함께 한유진과의 약혼을 전격 발표했다.
여기 있는 한유진 씨는 제게 생명의 은인이자 앞으로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입니다. 지훈의 폭탄 선언에 대한민국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유진은 지훈의 팔짱을 낀 채 기계적인 미소를 지으며 수많은 카메라 세례를 견뎌내야 했다. 온몸에 피가 마르는 듯한 끔찍한 시간이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그룹 임원들을 위한 비공개 파티에서 그녀는 마침내 이 모든 비극의 원흉과 마주하게 되었다. 최민혁 부회장. 그는 거짓 우려와 축하가 뒤섞인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에게 다가왔다. TV에서 봤던 것보다 훨씬 더 세련되고 위압적인 남자였다. 회장님 정말 기적입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다시 뵈니 정말 기쁩니다. 그는 지훈을 가볍게 포옹했다. 그리고는 유진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새 형수님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우리 회장님을 잘 부탁드립니다. 그는 부드럽게 유진의 손을 잡고 악수를 청했다. 하지만 그의 미소 띤 얼굴과 달리 그의 눈은 뱀처럼 차갑고 냉혹했다. 유진의 손을 잡은 그의 악력은 미세하게 강했고 그 시선은 마치 값을 매기듯 그녀를 노골적으로 훑었다. 그 짧은 순간 유진은 최민혁이라는 남자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다. 그는 자신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유진이 그저 갑자기 굴러들어온 다루기 쉬운 하찮은 돌멩이 정도로 비치는 것이 분명했다. 파티가 끝나고 펜트하우스로 돌아왔을 때 유진은 녹초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옥죄던 보석들을 거칠게 풀어던지고 고통스럽던 하이힐을 벗어던졌다. 완벽했던 메이크업 위로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다. 못 사겠어요. 나 같은 사람은 이런 세상에서 살 수 없어요. 그녀는 지훈 앞에서 처음으로 약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지훈의 대답은 위로가 아니었다. 그는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냉정하게 말했다. 아니, 당신은 오늘 아주 잘 해냈다. 유진이 의아한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최민혁 앞에서 당신은 완벽하게 배경 없는 순진한 여자를 연기했어. 그가 당신을 얕보게 만든 것 그것만으로도 오늘 우리의 첫 수는 성공이다. 저기 상대를 과소평가하게 만드는 것만큼 좋은 전략은 없으니까. 그것은 칭찬이 아니라 전략적 평가였다. 하지만 그 차가운 말 속에서 유진은 미묘한 위안을 느꼈다. 자신이 그저 끌려다니는 인형이 아니라 이 거대한 전쟁터에 플레이어로서 첫 발을 내디뎠다는 사실을. 그녀는 눈물을 닦고 거울 속에 낯선 자신을 마주보았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었다. 간호사 한유진은 죽었다. 이제 오직 YS그룹 회장의 약혼녀 한유진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강지훈의 약혼녀가 된 한유진의 삶은 화려한 새장 속에 갇힌 새와 같았다. 그녀는 서울에서 가장 높은 펜트하우스에 살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최고급 명품을 걸쳤으며 개인 기사와 비서가 그녀의 모든 일정을 관리했다. 하지만 이 모든 부와 편리는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주어진 역할을 연기하는 배우일 뿐이었다. 그녀의 하루는 의미 없는 수업들로 채워졌다. 상류층의 교양이라 불리는 꽃꽂이, 미술사 와인 감별법 등. 그녀는 지루함을 견디며 모든 것을 배웠다. 강지훈과 그의 팀이 펜트하우스 한쪽에 마련된 전쟁 상황실에서 24시간 내내 최민혁의 비리를 파헤치고 있을 동안 유진은 철저히 그들의 작전에서 배제되었다. 그녀는 보호해야 할 대상이자 연약한 존재로 취급받았다. 때로는 자신이 값비싼 도자기 인형이 된 것 같은 무력감에 휩싸였다. 회장님께서는 지금 중요한 회의 중이십니다. 방해하시면 안 됩니다. 김 비서는 정중했지만 단호하게 그녀의 접근을 막았다. 유진은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긴박한 상황실의 풍경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수십 개의 모니터에 떠있는 복잡한 데이터와 재무제표, 그리고 지쳐있지만 날카로운 눈빛으로 논쟁하는 사람들. 그들의 세계는 그녀가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유진은 마냥 무력하게 앉아있는 성격이 아니었다. 간호사 시절 그녀는 환자의 미세한 표정 변화나 데이터의 작은 이상 수치 하나로 생사의 위기를 감지해내는 훈련을 받았다. 그녀는 복잡한 숫자는 읽을 수 없었지만 사람은 읽을 수 있었다. 그녀는 지훈의 연인으로서 참석해야 하는 몇 번의 공식적인 자리에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최민혁과 그의 측근들을 조용히 그리고 면밀히 관찰했다.
지훈과 그의 팀이 놓치고 있는 것들, 데이터에는 나타나지 않는 증상들이 그녀의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한 자선 행사장에서였다. 최민혁은 늘 그렇듯 자신감 넘치고 매력적인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있었다. 그때 YS 바이오라는 자회사의 평범한 연구소장이 그에게 다가와 무언가를 보고했다. 그 순간 최민혁의 완벽한 미소에 아주 미세한 균열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을 유진은 놓치지 않았다.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눈빛은 단순한 상사와 부하의 것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은밀한 공모와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지훈의 팀은 YS 바이오를 단순한 계열사 중 하나로 여기고 있었지만 유진은 그곳에 무언가 중요한 것이 숨겨져 있음을 직감했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유진은 자신의 방에서 조용히 조사를 시작했다. 그녀에게는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는 컴퓨터와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그녀는 재무자료가 아닌 사람을 파고들었다. 그날 봤던 YS 바이오의 연구소장부터 시작했다. 환자의 차트를 분석하듯 그의 경력 승진 기록, 개인적인 인간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다. 조사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그리고 그녀는 충격적인 패턴을 발견했다. 지난 몇 년간 YS 바이오의 핵심 연구원 몇몇이 의문의 사고를 당하거나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회사를 떠났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서류상으로는 모두 관련 없는 불행한 사건들이었다. 하지만 유진이 그 사건들을 연대표 위에 올려놓자 소름 끼치는 규칙성이 드러났다. 모든 사고는 중요한 신약 개발 프로젝트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발생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최민혁은 프로젝트의 책임자를 교체하거나 방향을 바꾸는 방식으로 사후 처리에 관여했다. 지훈의 팀은 최민혁의 거대한 비자금 흐름을 쫓고 있었다. 하지만 유진은 깨달았다. 진짜 범죄는 단 하나의 큰 사건이 아니라 몇 년에 걸쳐 교묘하게 이루어진 작은 악행들의 집합체라는 것을. 결정적인 단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왔다. 유진은 강지훈을 의식불명으로 만들었던 최초의 교통사고 기록을 다시 검토했다. 경찰 보고서는 완벽했다. 지훈의 차를 들이받은 트럭 운전사가 운전 중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사망하면서 일어난 비극적인 사고. 모든 것이 합법적인 틀 안에서 종결되었다. 하지만 유진의 간호사로서의 지식이 여기서 빛을 발했다. 그녀는 과거 병원 동료에게 조심스럽게 부탁해 트럭 운전사의 과거 진료 기록을 손에 넣었다. 그는 희귀한 심장질환 때문에 특정 약물을 정기적으로 복용하고 있었다. 그 약물 이름이 유진의 뇌리에 박혔다. 그녀는 밤을 새워 YS 바이오가 지난 몇 년간 진행했던 모든 연구 프로젝트 목록을 뒤졌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다. 최민혁이 직접 관리했던 비밀 프로젝트. 프로젝트의 목표는 특정 약물 복용자에게만 치명적인 심장마비를 유발하는 추적 불가능한 화학물질 개발이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트럭 운전사는 가해자가 아니었다. 그 역시 첫 번째 희생자였다. 최민혁은 자신이 개발한 도구로 트럭 운전사를 살해하여 사고를 유발했고 그 사고를 위장해 강지훈을 제거하려 했던 것이다. 유진은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두려움과 확신이 뒤섞인 채 그녀는 전쟁 상황실로 향했다. 경호원들이 그녀를 막아섰지만 그녀의 눈빛에 담긴 절박함과 단호함에 길을 비켜줄 수밖에 없었다. 그녀가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상황실 안은 패배감과 좌절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최민혁의 행적을 쫓던 그들은 또다시 막다른 길에 부딪힌 참이었다. 유진의 갑작스러운 등장은 그들의 신경을 건드렸다. 여긴 당신이 있을 곳이 아니야, 유진 씨. 어서 나가줘. 지훈이 피곤하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유진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성큼성큼 걸어가 자신의 태블릿을 중앙 모니터에 연결했다. 당신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녀는 자신이 발견한 모든 것을 화면에 띄웠다. YS 바이오 연구원들의 의문스러운 사고, 연대표 트럭 운전사의 진료 기록, 그리고 최민혁이 진행했던 비밀 화학물질 개발 프로젝트 보고서. 그녀의 설명은 논리정연했고 의학적 지식에 기반한 추론은 반박의 여지가 없었다. 상황실 안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다.
최고의 엘리트들로 구성된 지훈의 팀은 충격과 경탄이 뒤섞인 표정으로 모니터를 응시했다. 그들은 거대한 폭탄을 찾고 있었지만 그녀는 천천히 작용하는 독을 찾아냈다. 그들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들여다보고 있었지만 그녀는 회사의 영혼을 들여다본 것이었다. 회장님,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단순한 경영권 분쟁이 아니라 연쇄살인입니다. 김 비서가 경악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강지훈은 아무 말 없이 유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처음으로 제대로 보고 있었다. 자신이 구해준 연약한 간호사도 자신의 계획을 위한 장기 말도 아닌 그 누구보다 뛰어난 통찰력을 가진 전략가로서의 한유진을, 그의 차가운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이 순간 두 사람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이 변했다. 그녀는 더 이상 보호받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열쇠 그 자체가 되었다. 한유진이 가져온 증거는 게임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 강지훈의 작전본부는 새로운 활기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더 이상 최민혁은 교활한 경영인이 아니었다. 그는 냉혹한 연쇄 살인마였다. 이제 이것은 경영권 분쟁을 넘어선 선과 악의 전면전이었다. 강지훈은 즉시 전략을 수정했다. 그의 팀은 유진이 찾아낸 단서를 기반으로 YS바이오의 비밀 연구소에 대한 전방위적인 조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최민혁은 쥐새끼처럼 교활했다. 모든 연구자료는 파기되었거나 복잡한 암호로 봉인되어 있었다. 그들은 범죄의 흔적은 찾았지만 법정에 제출할 결정적인 증거, 즉 스모킹건을 손에 넣지는 못했다. 시간이 없어. 지훈이 회의실의 지도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주주총회까지 앞으로 일주일. 그때까지 최민혁을 끌어내릴 증거를 찾지 못하면 우리가 역으로 당하게 될 거야. 최민혁 역시 유진과 지훈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방역에 나섰다. 언론에는 유진의 과거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가난한 간호사가 돈을 노리고 YS그룹의 회장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식의 이야기였다. 그녀의 사생활은 난도질당했고 그녀는 순식간에 국민 신데렐라에서 사악한 꽃뱀으로 전락했다. 유진은 펜트하우스에 갇힌 채 자신을 향한 세상의 비난을 감내해야 했다.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단단해져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싸움의 방관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괜찮아. 늦은 밤 작전 회의를 마치고 들어온 지훈이 지친 얼굴의 유진에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에는 없던 부드러움과 걱정이 묻어 있었다. 괜찮아요. 유진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이 정도는 각오했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이기는 거니까. 두 사람 사이에는 낯선 기류가 흐르고 있었다. 처음에는 철저한 계약 관계였지만 함께 생사를 넘나드는 위험을 겪으며 그들은 서로에게 단순한 파트너 이상의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지훈은 유진의 예상치 못한 강인함과 지혜에 놀랐고 유진은 지훈의 차가운 모습 뒤에 숨겨진 책임감과 외로움을 보았다. 계약서에는 없는 감정들이 싹트고 있었다.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해 모두가 교착 상태에 빠져 있을 때 다시 한번 유진이 나섰다.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면 그가 스스로 증거를 가져오게 만들어야 해요. 그녀의 말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초해민혁이 개발한 그 화학물질, 그게 유일한 증거예요. 분명 그는 만일을 대비해 샘플을 어딘가에 보관하고 있을 거예요. 그걸 손에 넣어야 해요. 그걸 어떻게? 김 비서가 물었다. 유진은 결심에 찬 눈으로 지훈을 바라보았다. 덫을 놓는 거예요. 내가 미끼가 되겠어요. 유진의 계획은 대담하고 위험했다. 그녀는 최민혁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자신이 강지훈의 편이 아니라 그의 재산을 노리고 있으며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최민혁과 손을 잡고 싶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었다. 의심 많은 최민혁을 속이기 위해 그녀는 지훈과 일부러 크게 다투는 모습을 연출하고 그에게서 등을 돌린 것처럼 보여야 했다. 지훈은 즉시 반대했다. 절대 안 돼. 너무 위험해.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모든 것들이 위험했어요. 유진이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그리고 이게 유일한 방법이라면 기꺼이 할 거예요. 당신을 믿으니까. 그녀의 확신에 찬 눈빛 앞에서 지훈은 결국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그녀를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다는 개인적인 감정과
이것이 유일한 승리의 길이라는 이성적인 판단이 격렬하게 충돌했다. 작전은 즉시 실행되었다. 유진은 YS그룹이 주최하는 공식 파티에서 보란듯이 지훈과 언쟁을 벌였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파티장을 뛰쳐나갔고 이 장면은 모든 언론의 카메라에 포착되었다. 강지훈과 한유진 파혼 임박이라는 기사가 인터넷을 도배했다. 최민혁은 처음에는 이 상황을 믿지 않았다. 하지만 유진은 끈질겼다. 그녀는 최민혁의 비서를 통해 비밀리에 만남을 제안했다. 그리고 마침내 최민혁은 미끼를 물었다. 약속 장소는 한적한 호텔의 스위트룸이었다. 유진은 약속 장소로 들어가기 전 초소형 도청기와 위치 추적 장치를 옷깃에 숨겼다. 펜트하우스의 상황실에서는 지훈과 그의 팀이 숨을 죽인 채 모니터를 지켜보고 있었다. 모니터에는 유진의 위치와 함께 도청기를 통해 들려오는 그녀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울려 퍼졌다. 지훈의 주먹은 하얗게 굳어 있었다. 무서운 꿍꿍이지 형수님. 스위트룸 안 최민혁은 소파에 앉아 여유로운 미소로 유진을 맞았다. 이제 곧 형수님이 아니게 될 테니 그렇게 부르지 마시죠. 유진은 차갑게 받아쳤다. 그녀의 연기는 완벽했다. 강지훈은 빈털터리가 될 거고 난 바보가 되기 전에 갈아탈 배를 찾고 있는 것뿐이에요. 최민혁은 흥미롭다는 듯 그녀를 뜯어보았다. 내가 뭘 믿고 당신을 믿지. 당신이 강지훈이 심어놓은 첩자일 수도 있잖아. 증거를 보여줄 수 있어요. 유진은 준비해온 가짜 서류, 즉 지훈의 비자금 내역처럼 꾸민 자료를 테이블 위에 던졌다. 하지만 나도 당신의 성의를 봐야겠어요. 당신이 강지훈을 확실히 끝장낼 수 있다는 증거 말이에요. 팽팽한 심리전이 오갔다. 최민혁은 쉽게 넘어오지 않았다. 하지만 재산에 눈이 먼 유진의 탐욕스러운 연기와 그녀가 제시한 증거에 그의 의심은 서서히 허물어졌다. 마침내 그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좋아, 당신에게만 특별히 보여주지. 내 보험 증서가 어떤 건지. 그는 벽에 걸린 그림 뒤에 비밀 금고를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작은 유리병 하나를 꺼내 들었다. 푸른빛이 감도는 액체가 담겨 있었다. 이게 뭔지 알아? 단 한 방울이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자연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물건이지. 아무도 증거를 찾을 수 없어. 강지훈을 보낼 때 썼던 것처럼 말이야. 그가 유리병을 자랑스럽게 흔드는 순간 상황실에 있던 지훈이 마이크에 대고 외쳤다. 지금이다. 호텔 스위트룸의 문이 박살나듯 열리며 지훈의 보안팀과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최민혁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경악이 떠올랐다. 모든 것이 함정이었음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다. 최민혁 살인 및 살인교사 혐의로 당신을 체포합니다. 차가운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졌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작은 유리병, 그의 모든 죄악이 담긴 스모킹건은 그대로 증거물로 압수되었다. 모든 상황이 종료되고 유진은 떨리는 다리로 방을 걸어 나왔다.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지훈이 그녀를 보자마자 달려와 와락 껴안았다. 그의 품은 단단하고 따뜻했다. 끝났어. 정말 끝났어, 유진 씨. 지훈의 목소리는 안도감과 미안함으로 떨리고 있었다. 유진은 그의 품에 안겨 참았던 숨을 내쉬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다. 계약으로 시작된 그들의 관계는 이제 서로를 향한 굳건한 신뢰와 그 이상의 감정으로 단단하게 묶여 있었다. YS그룹의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대한민국 모든 언론의 눈과 귀가 본사 건물로 쏠렸다. 최민혁 부회장의 체포 소식은 확인되지 않은 루머처럼 퍼져나갔고 그룹의 미래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속에 있었다. 주주들의 불안과 기자들의 흥분이 뒤섞여 거대한 회의장은 폭풍전야처럼 술렁였다. 그때 회의장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강지훈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곁에는 이전과 달리 조금도 위축되지 않은 차분하고 단단한 눈빛의 한유진이 함께였다. 두 사람은 수많은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마치 개선 장군처럼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다. 더 이상 그녀는 어설픈 신데렐라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또 다른 지휘관이었다. 최민혁의 측근이었던 임시의장이 어떻게든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모든 권력의 정당성을 되찾은 지훈 앞에서는 역부족이었다. 지훈은 주주들의 동의를 얻어 의장석에 섰다.
오늘 이 자리에 YS그룹의 어두운 진실을 밝히기 위해 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장 전체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그는 지난 몇 달간 벌어졌던 모든 일들을 담담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자신의 교통사고 위장 암살 시도부터 무고한 연구원들의 희생,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조종한 배후에 최민혁이 있었다는 사실까지. 주주들은 술렁였다. 일부는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고, 일부는 최민혁의 편에 서서 지훈을 비난했다. 증거도 없이 그룹의 부회장을 모함하는 거요. 최민혁의 측근이 소리쳤다. 지훈은 그를 차갑게 응시하며 대답했다. 증거를 원하셨습니까? 좋습니다. 보여드리죠. 지훈의 신호에 따라 회의장 전면에 설치된 거대한 스크린이 켜졌다. 화면에는 유진이 목숨을 걸고 확보한 호텔 스위트룸의 CCTV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화면을 지켜보았다. 영상 속에서 최민혁은 자신의 손에 들린 작은 유리병을 자랑하며 그것으로 어떻게 완벽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스스로 자백하고 있었다. 단 한 방울이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자연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물건이지. 아무도 증거를 찾을 수 없어. 강지훈을 보낼 때 썼던 것처럼 말이야. 최민혁의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려 퍼지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 주주들은 경악했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는 미친 듯이 터져 나왔다. YS그룹을 이끌던 존경받는 경영인의 가면 아래 숨겨져 있던 악마의 민낯이 만천에 공개되는 순간이었다. 지훈은 최민혁의 모든 범죄에 연루된 임원들을 그 자리에서 해임하고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통해 YS그룹을 바로 세우겠다는 비전을 선포했다. 그의 연설이 끝나자 회의장은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길고 길었던 전쟁의 종결이었다. 그 후 며칠간 세상은 YS그룹의 이야기로 들끓었다. 최민혁과 그의 공범들은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었다.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던 YS그룹의 주가는 강지훈의 리더십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면서 기록적인 수치로 반등했다. 그리고 한유진은 더 이상 꽃뱀이 아닌 회장을 도와 거대한 악을 물리친 용감한 여성으로 재조명받았다. 모든 폭풍이 지나가고 펜트하우스에는 오랜만에 고요한 평화가 찾아왔다. 세상의 소음이 멀어지자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그들을 묶어주었던 계약의 목적이 이제 완수되었기 때문이다. 김 비서가 서류 몇 장을 들고 그들 앞에 섰다.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혼인관계를 무효로 하는 서류와 유진에게 지급될 천문학적인 액수의 보상금 내역서였다. 지훈은 서류를 받아들어 유진에게 내밀었다. 계약은 끝났어. 이제 당신은 자유야. 그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감사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야. 정말 고맙소. 유진은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저 서류에 서명만 하면 그녀는 다시 평범한 하지만 누구보다 부유한 한유진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조용하고 안정된 삶. 그녀가 원래 원했던 바로 그 삶이었다. 하지만 그를 떠난다는 생각, 위험과 승리를 함께 나누었던 이 시간들을 뒤로하고 혼자가 된다는 상상에 심장이 텅 비어버리는 듯한 공허함이 밀려왔다. 그녀는 조용히 서류를 다시 지훈 쪽으로 밀어냈다. 이건 필요 없어요. 지훈이 의아한 눈으로 그녀를 보았다. 유진은 깊은 숨을 한번 들이쉬고는 자신의 마음에 귀를 기울여 얻은 대답을 꺼내놓았다. 내가 원했던 건 보상이 아니었어요. 처음 당신을 구했던 그날 밤부터 지금까지 난 그냥 내 마음이 시키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녀의 담담한 고백에 두 사람 사이에 억눌려 있던 감정의 둑이 무너져 내렸다. 언제나 냉철한 전략가였던 강지훈은 처음으로 할 말을 잃었다. 그는 깨달았다. 이 미친 계약을 진행하는 동안 자신은 어느새 목숨을 걸고 자신의 옆을 지켜준 이 용감하고 지혜로운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을. 그는 테이블 너머로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가 들어본 목소리 중 가장 부드러운 음성이었다. 그럼 한유진 씨. 그가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말했다. 계약 말고 진짜 내 아내가 되어주겠어. 유진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차올랐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와 함께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몇 달 후 펜트하우스의 아침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작전 상황실의 긴장감은 없었다. 대신 향긋한 커피 향기와 두 사람의 나지막한 웃음소리가 공간을 채웠다.
유진은 더 이상 명품 드레스가 아닌 편안한 옷차림으로 창가에 앉아 의학 서적을 읽고 있었다. 그녀는 YS그룹의 지원 아래 공공의료재단을 설립하는 새로운 꿈을 꾸고 있었다. 지우는 그런 그녀의 곁에 앉아 신문을 보는 척하며 사실은 아침 햇살을 받은 그녀의 얼굴을 훔쳐보고 있었다. 계약서는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는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진실한 유대가 자리 잡았다. 그녀는 그의 세상에 흡수된 것이 아니었다. 두 사람은 함께 그들만의 새로운 세상을 창조한 것이었다. 비 내리던 어두운 골목에서 시작된 기적은 이제 영원히 계속될 찬란한 이야기가 되었다.